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4만 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 약간 조금 떨렸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저가와 고가 이번 주에 발생했었던 이 구간을 보면 고가 딱 따지면 한 15% 정도 상승 구간 나왔죠. 저가가 마이너스 3% 찍히니까 대략 한 이번 주에도 고저차를 보면 20% 정도의 변동폭이 나왔다. 자, 그러면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끝이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데는 지금 같은 상황이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은 보유의 기술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유하느냐.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매수 구간을 제가 이쪽 구간부터 계속해서 잡아왔거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대략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7월 중순까지 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나온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세가 원래 쭉 갔어야 되는데 안 갔죠. 무슨 얘기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매도를 했었던 겁니다. 이따 제가 계좌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언제 매매를 했고 언제 매도를 잡고 있었는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매매는 어떻게 됐었느냐? 시세가 안 나오니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쭉 요 구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매매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나서 1월 말 2월 초가 돼서야 신고가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여기서 수익 구간. 근데 20일 이평선까지는 조정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시장에 대한 하락이 있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고가에 팔라고 하지 말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4만 원을 찍고 3만 5천 원에 파는 거, 그리고 5만 원을 찍고 4만 5천 원에 파는 거, 또는 6만 원을 찍고 5만 5천 원에 파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쭉 올라갔다가 5만 원 탁 찍고 나서 내려오는 거 보고 나는 4만 9천 원에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그게 고가가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고가에 팔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지속 가능한 매매를 내가 했을 때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 안에서 무조건 놀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고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왜 조정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미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쪽에서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부터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여기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서 26%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었다는 거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냥 흥분을 하면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해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채권 금리는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도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요. 주식이 많이 올라왔을 때도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채권 금리는 완만한 구간을 그리면서 그쵸, 평균치를 유지하는 게 시장 측면에서는 가장 해피한 구간입니다. 근데 그것대로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금리가 움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등급 강등, 요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컷,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전입니다. 한 3년 된 것 같네요. 22년도니까 영국의 리즈 트러스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요 사람이에요. 영국 78대 총리. 근데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22년 9월 6일부터 22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거의 두 달이 안 되죠. 그렇죠? 거의 두 달 채운 정도.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영국 파운드화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연기금,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의 반대 매매까지 나올 뻔했어요. 왜? 연기금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을 레버리지화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연기금에서 4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국채가 있었고요. 그 국채가 금리가 팍 튀면서 왜 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법인세를 낮출 거다.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한 거냐면 정부에서 버는 수입이 뭡니까? 세수잖아요. 세수. 그쵸? 세입이 많아야 돼요. 그럼 정부 재정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정부 재정이 좋아지면 통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겠죠. 왜? 발행하는 쪽에서 탄탄하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재정이 안 좋아지는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텍스컷. 법인세를 안 받으니까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데 이 법인세를 낮춘다? 그러면 영국 정부의 재정은 안 좋아질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의 상승 여기에 플러스 원래부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게 급격하게 연기금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미국에서 21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1년 말 그리고 22년도에 들어서 진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한 번씩 금리를 올릴 때마다 0.75%씩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금리, 미국 금리가 몇 프로? 5.5예요. 영국보다 미국이 월등하게 잘 살죠. 그리고 미국은 제1의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달러빚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상황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니까 즉 미국의 기준 금리를 높아지면 국채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준 금리가 높아지니까 전 세계 채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낮은 금리에 가지고 있었던 연기금 플러스 금융권들이 손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때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왔었죠. 이러면서 제로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장기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로금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장기간 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리 자체가 거의 0.5, 1%, 1.5 이렇게 된 겁니다. 보증인은 똑같잖아요. 영국 정부, 미국 정부 똑같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도 두산에너빌리티랑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 내가 보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 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거예요. 매도까지 포함해서요. 자, 내용 계속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채권 금리가 보증인은 똑같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해. 그럼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보증하는 이 보증인은 똑같은데 5년 전에 채권을 1년 전에 채권을 산 거는 이자를 1% 주고 1년 뒤에 채권을 샀더니 이자를 5% 준다. 그렇죠? 그러면 1%에 산 거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겠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게 장부상의 손실로 찍힙니다. 어디 금융권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게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여기 그쵸? 요 사람이 딱 취임을 하면서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파운드와 작살냈고 연기금까지 작살내버렸어요. 이때 연기금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야, 이것까지 만약에 터지면 이거 진짜 작살날 수 있다. 그래서 영란은행, BOE죠. 영란은행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반대 매매 막으려고.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들고 나온 건 뭐예요? 텍스컷. 세금을 낮춰주겠다.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흔들더니 이번에는 세금을 낮춰주겠다.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은 상황 때문에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정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는데 텍스컷? 세금까지 안 받아. 그럼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겠네? 그러면 금리 더 주세요. 그래서 20년물 국채 입찰을 새벽에 했는데 응찰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지금 현재 5.081 높았을 때는 5.1%를 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을 시장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왜? 항상 제 말씀드리죠. 시장은 선반영한다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왔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럼 돈을 넣은 주체 여기서 거래대금 보세요. 1조 이상, 1조 이상, 1조 이상, 1조 이상 이 며칠입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1조 이상.
그쵸? 하루에.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이거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 구간이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모 있는 조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채권 금리가 5.5, 6%, 사실 6%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5.5를 넘어서 6%까지 확 달려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연준에서 들어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은행이 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8년도 말고 최근이에요. 2년 전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에 따른 영향은 그쵸? 실리콘밸리 은행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마을금고 같은 거예요. 역사도 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파산을 해버렸다. 금리가 높아져서. 그쵸? 이때 연준에서 나와서 모든 예금자들을 다 보호해줬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를 한 거는 그건 너희들 책임이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처럼 예금자 보호가 있거든요.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넘더라도 다 보장해준다. 어디서? 미국 연준에서. 무슨 얘기냐? 금융은 신뢰잖아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연준의 액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이다. 근데 미국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원래 나왔어야 된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린 거예요. 한 7, 8분 정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길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미국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누가 나와요? 연준에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필요한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 매도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4만 원을 찍고 3만 원 후반대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것. 굳이 39,000원, 39,500원, 4만 원에 내가 매도할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세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며칠째, 몇 주째, 몇 달째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체코 원전? 그래, 올라가는데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에 대한 사용량 자체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전 단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인 전력 운영. 지금 대선 토론회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ESS를 원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거 다 빼고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돈을 싸가지고 가더라도 엔비디아에서 GPU를 1년에 10,000장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H100 그리고 B200 이게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는 고사양 모델이에요. 요거 한국에 있는 거 3,000장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해외에서 다 동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하는 거 다 어디 쪽이에요? 해외 수주다.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예요? SMR 파트너죠. SMR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 그렇죠? SMR이다 이게. 그럼 이쪽에 대해서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 그거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일종의 원전에 대한 파운드리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MR의 파트너는 애초에 준비가 다 끝나 있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미국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용량을 4배 이상 늘린다고 행정명령까지 나온 상황이다. 끝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물량을 줄여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매도부터 매수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오늘은 좀 내용을 길게 썼습니다.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면 뭐 미국이 너무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썼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주가 영향 크지 않았죠. 근데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미증시에 조정의 빌미를 줬습니다. 미증시가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미국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떨어졌다. 수요자들은 금리를 더 높여달라고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세금 감면, 텍스 컷, 요 내용. 자, 결론이 뭐냐? 높아진 금리 수준에도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다는 것을 봐야 된다. 6월은 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되겠는데 걱정할 거 없다. 왜? 주도주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때 제가 지금 오늘 2.5%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초반 정도까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5%, 6%, 7%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고 다시 매수관 잡으면 됩니다. 이미 충분 수익 받거든. 그러면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팔고 싶어 미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5,000원 정도 됐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이러면 약간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38,000원, 39,000원 이때 팔지 그냥.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 35,000원에 파느냐? 나는 2만 원 초반에 샀거든요. 그쵸? 그러면 제가 2만 원 초반이 싸게 산 거냐? 요 보세요. 여기라니까. 제 단가가 딱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사야 싸게 산 거지. 전 싸게 안 샀습니다. 확인하고 샀어요. 그렇죠? 대신 보유기간 줄였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구간 잡는 거.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오션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렸는데 자 보세요. 보유 종목 체크 오늘입니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2% 하락했다. 전혀 문제 없다. 몽땅 보유. 그쵸? 고가에 팔 생각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려보시면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 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어저께도 5월 21일이죠. 자 보세요. 쭉 보면 미증시는 조정을 받긴 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을 너무 안 받았다. 지난주부터 고가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루 이틀 더 체크해 봐야 된다. 단 조정이 오더라도 규모 있는 추세가 꺾이는 조정은 없다. 미국, 한국 모두 같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장 초반 보합 하락 구간 갔다 왔다. 단기 상승폭이 가파르다. 변동성은 당연하다. 왜?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근데 이럴 때가 팔고 싶어 미칠 때다. 고가 잡을 생각 말고 그냥 보유해라. 그쵸?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오셔서 배우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드리다 그랬죠? 하나오션으로 제가 매매한 내용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안 된다는 걸 실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죠. 그리고 상승세. 그쵸? 몇 프로 수익입니까? 이거 2월 초까지 57%.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은 못 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뭘 했느냐? 정확하게 보세요. 2월 5일 날 57% 수익 보고 나왔죠.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수익과 흡사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바로 이동을 했다. 보세요. 매수, 매도 3월 19일 날 매도했어요. 2월 6일 날. 그쵸? 하나오션으로 50%대 수익을 보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한 겁니까? 하나오션으로 수익을 보고 삼성중공업으로 또 돈을 벌었어요. 왜? 이것도 신고가니까. 하나오션이 너무 강하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고 거기에 앞서서 뭘 만들어요? 신고가를 또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순환매 돈다고 생각하는 거고 매수 구간 잡아야죠. 그런 결과 17% 수익 구간. 하나오션 50%대, 삼성중공업 17%대. 그쵸? 합치면 몇 프로예요? 엄청난 수익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달 어려웠고 4월달도 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근데 5월달 이제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갈 때 되니까 또 미국에서 뭐 금리가 높네, 뭐 신용등급 떨어뜨리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뭐예요? 주도주군에 대한 매매 구간을 보면 몇 프로 수익? 70%대가 넘는다. 한 달 딱 걸리니까. 이런 것처럼 가격대를 이해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관점, 신고가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즉 어떤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